죽음을 예감한 27의 여인은 평생을 바쳐 쓴 수천 권의 시를 불에 던졌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연기와 함께 조선의 가장 빛나는 천재성도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의 흔적을 그토록 처절하게 지워야만 했을까요? 조선 선조 22년 경기도 광주의 어느 쓸쓸한 가옥.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거대한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 속으로 던져지는 것은 땔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평생토록 갈고 닦은 문장들이었고 밤을 지새우며 써내려간 수천 편의 시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의 오라비 허봉이 유배를 가고 사랑하는 두 아이를 연이어 잃었을 때 이미 그녀의 영혼은 무너져 내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그녀가 죽기 직전 자신의 모든 기록을 태워달라는 유언을 남긴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고독이 숨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이 극찬했던 그녀의 시제. 그러나 그녀가 살았던 조선에서 여인의 천재성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담장 밖을 넘지 못한 문장들은 종이 위에 갇혀 비명을 질렀고 그녀는 결국 그 비명을 불꽃 속에 던져 침묵시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연기가 하늘을 가리는 그 순간 허난설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시가 후세에 전해지길 거부했던 그 단호한 손길 뒤에는 다시는 조선의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겠다는 처절한 거부의 몸짓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타버린 종이 제 사이에서 그녀가 차마 전하지 못한 진짜 목소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그녀의 본명은 허초이. 훗날 난초의 향기와 눈의 깨끗함을 품었다는 난설원이라는 호로 불리게 되지만 어린 시절 그녀는 그저 영특한 막내딸이었습니다. 16세기 조선 성리학의 질서가 견고해지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태어난 강릉 초당의 허씨 집안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아버지 허엽은 당대의 석학이었고 오빠 허봉과 동생 허균은 조선 문학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천재들이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가풍 속에서 초이는 여느 사대부 여인들과는 다른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남녀의 구분이 엄격했던 시대였지만 그녀는 오라비들의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과 대등하게 문장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스승이었던 이달은 서자 출신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뜻을 펴지 못한 기인이었습니다. 스승은 초이에게 당나라 시의 자유로움을 가르쳤고 초이는 그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8살의 나이에 그녀가 지은 광안전 배공루 상량문은 신선들이 사는 궁궐을 묘사하며 장안의 선비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성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집안의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빛났으나 담장 밖 세상이 그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여인은 화근이 된다는 시대적 공포. 초이의 유년기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가장 찬란했기에 더욱 불안한 서막이었습니다. 그녀의 붓끝이 날카로워질수록 그녀를 가두려는 사회의 시선 또한 촘촘해지고 있었습니다. 15 꽃다운 나이의 초이는 안동 김씨 가문의 김성립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당시 안동 김씨는 명망 높은 사대부 가문이었고 이혼이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가문의 결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마가 남편의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초이의 화려했던 재능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남편 김성립은 평범한 선비였습니다. 천재적인 아내를 둔 남편의 자격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아내를 감당하지 못한 그릇의 문제였을까요? 그는 아내의 문학적 식견에 경탄하기보다는 위축되었고 공부를 핑계로 겉돌며 기방을 전전했습니다. 아내가 지은 시들이 장안의 화제가 될수록 남편의 발걸음은 집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더 큰 시련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글 읽는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시어머니는 초이가 붓을 드는 시간을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오만함으로 치부했습니다. 여자가 재주가 많으면 팔자가 사납다는 차가운 시선이 매일같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친정에서 누렸던 그 자유로운 학문의 토양은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엔 인내와 침묵만을 강요하는 시집의 규율이 들어섰습니다. 초이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을 디딘 곳은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천재성을 말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대한 벽이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홀로 깊은 밤 기름잔에 불을 밝히고 글을 썼습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은 시가 되어 종이 위로 쏟아졌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현실은 더욱 어둡고 고독한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면과 시어머니의 학대라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초이를 버티게 했던 유일한 등불은 품 안의 두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가냘픈 등불마저 매정하게 꺼뜨려 버렸습니다. 돌림병이 한양 도성을 휩쓸던 어느 해 그녀의 꽃잎 같던 딸이 먼저 숨을 거두었고 채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하나 남은 아들마저 누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의 작은 관이 집을 나설 때 초희의 영혼도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차디찬 무덤가에 앉아 피눈물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시 중 하나로 꼽히는 곡자 아이를 잃고 울다입니다.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에는 귀한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 땅에 두 무덤이 마주보고 서 있구나. 시 속에서 그녀는 밤마다 아이들이 무덤가에서 노는 환영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에 있던 세 번째 아이마저 유산되면서 그녀는 여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을 박탈당했습니다. 마당에 핀 꽃을 보아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고통스러워하던 그녀는 점차 현실의 세계에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빈자리는 깊은 병마와 지독한 허무함으로 채워졌고 그녀의 문장은 이제 인간의 언어가 아닌 저 세상의 슬픔을 노래하는 영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핏기 없는 나날을 보내던 초이에게 마지막까지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던 이는 둘째 오라비 허봉이었습니다. 그는 초이의 천재성을 누구보다 아꼈고 여동생에게 글을 가르치며 세상 밖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운명은 초이에게 남은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동인과 서인의 치열한 당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강직한 성품이었던 허봉은 정치적 풍파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결국 선조의 눈밖에 나 함경도 갑산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초이에게 그것은 단순히 가족과의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문장을 이해해주고 고통스러운 시집살이의 유일한 이해자가 되어주었던 영혼의 동반자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고단한 삶은 호기롭던 천재 문장가 허봉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몇 년 뒤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금강산을 떠돌던 허봉은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객사하고 맙니다. 아버지 허엽이 길 위에서 세상을 떠난 데 이어 가장 의지했던 오라비마저 타지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은 초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시기하는 시어머니와 방탕한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무덤만이 남았습니다. 친정 가문의 몰락은 곧 초희의 실존적 몰락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지상에 자신이 발붙일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시는 이제 현실을 노래하기를 포기하고 신선들이 산다는 아득한 저세상, 광안정과 같은 초월적인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지옥이었기에 그녀는 문장 속으로 망명을 떠난 셈이었습니다. 30을 채 넘기지 못한 젊은 나이, 그러나 초희의 육신은 이미 수백 년을 산 고목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상실과 고립된 삶은 그녀를 현실 너머의 세계로 자꾸만 밀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신선들이 머무는 광안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눈부시게 붉은 부용꽃 27송이가 차디찬 서리를 맞아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잠에서 깬 초이는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다했음을 알리는 신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자신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시를 남깁니다. 푸른 바닷물이 굿을 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와 어울렸구나. 부용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린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하구나. 27. 그녀가 꿈에서 본 꽃의 개수는 정확히 그녀가 이 땅에 머문 해의 숫자와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현실의 감옥을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문장가로서의 자부심도 여인으로서 가졌던 한스러운 미련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빛이라기엔 너무도 맑고 깊었던 그녀의 시선은 이제 인간의 마을이 아닌 저 멀리 구름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병들어 죽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스스로 이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자신이 꿈꾸던 시의 세계로 망명을 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가장 아름다웠던 꽃, 허초이는 그렇게 스스로 낙화의 시간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선조 22년 1589년 3월의 어느 봄날, 천지는 만개한 꽃들로 가득했지만 초이의 방 안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27의 젊은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마지막 부탁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쓴 모든 시와 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달라. 그것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지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이 그토록
아꼈던 보물 같은 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시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이었으나 동시에 자신을 가두고 비난받게 만든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여인에게 문제는 미덕이 아닌 죄였습니다. 시를 잘 짓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남편에게 외면당하며 세상의 비웃음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녀는 자신이 떠난 뒤 그 글들이 남아 또다시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거나 여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증거로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숨을 거둔 직후 마당에는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수천 장의 종이가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뒤틀리며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그녀의 한설인 삶도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도 시대를 앞서갔던 날카로운 통찰도 그날의 연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천재는 그렇게 스스로를 역사 속에서 삭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유언조차 온전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한 줌의 기록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연이 가시고 불꽃이 사그라든 자리에는 검은 재만이 남았습니다. 허초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조선의 규방 속으로 영원히 매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해치며 통곡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막내 동생, 훗날 홍길동전을 쓰게 되는 조선의 풍운하 허균이었습니다. 허균에게 누이는 단순한 혈육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신의 문학적 스승이자 이 모순 가득한 조선 땅에서 유일하게 영혼이 통했던 동지였습니다. 누이가 자신의 모든 글을 태우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났을 때 허균은 절망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의 목소리가 이대로 침묵 속에 잠기는 것을 그는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누이가 친정집에 머물 때 남겨두었던 초고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누이가 평소 읊어주어 자신이 암기하고 있던 시구들, 그리고 그녀의 시제를 아꼈던 지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문장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수집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누이의 흩어진 영혼을 다시 불러 모으는 집념의 과정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죽은 이의 유언을 어기는 불효라며 비난했습니다. 여자의 글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가문의 수치라는 조롱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허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이의 시를 읽으며 밤마다 오열했습니다. 종이 위로 뚝뚝 떨어지는 그의 눈물은 번진 먹향과 섞여 누이의 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선조 39년 누이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난설언집이라는 이름의 시집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불태워 없애려 했던 한 여인의 천재성이 동생의 지독한 그리움과 고집 덕분에 기적적으로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허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들은 누이의 고통이었으나 동시에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이라는 좁은 땅, 그리고 여인이라는 견고한 울타리는 그녀의 육신을 가둘 수는 있었어도 그녀의 문장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누이의 시를 엮어낸 허균은 명나라 사신 주지번에게 이 시집을 건넸습니다. 조선의 여인이 쓴 시라는 말에 대수롭지 않게 책장을 넘기던 명나라의 문사들은 이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장이 아니라 하늘의 신선이 내려와 쓴 글이다. 명나라 학자들은 난설원의 시에 담긴 도가적인 상상력과 서늘할 정도로 아름다운 시어에 경탄했습니다. 당시 명나라에서 그녀의 시집은 판을 거듭하며 인쇄되었고 선비들 사이에서는 난설원의 시 한 구절을 외우지 못하면 대화에 끼지 못할 정도로 유행하게 됩니다. 조선의 규방에서 외롭게 타올랐던 불꽃이 바다를 건너 거대한 대륙의 밤을 밝힌 것입니다. 이후 그녀의 명성은 일본에까지 전해져 일본 문인들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독한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대륙의 황제와 학자들이 그토록 칭송하던 천재 시인을 정작 그녀가 평생을 살았던 조선은 여전히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 혹은 가정을 소홀히 한 며느리라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나서야 조선의 사대부들도 마지못해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에서는 단 한 번도 온전한 환대를 받지 못했던 천재. 그녀의 문장이 바다 너머에서 화려하게 꽃피울 때 그녀가 묻힌 조선의 흙 아래는 여전히 차갑고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세계를 매료시킨 문장의 주인은 정작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이해받지 못한 채 이방인의 찬사 속에 서글픈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헌안설원이 세상을 떠난 지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조선은 사라졌고 여인의 글 공부를 죄악시하던 시대도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고향 강릉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서고 교과서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천재 시인으로 그녀의 이름 석자가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헌안설원은 과연 그녀의 진짜 모습일까요? 우리는 혹시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하나의 화려한 스토리텔링으로만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녀가 죽기 직전 그토록 처절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시는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출구가 없는 세상에서 내지른 비명이었고 자신을 가두려는 모든 벽을 향해 던진 온몸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녀가 불태운 수천 편의 시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거대하고 날카로운 진실들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허초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마주합니다. 시대의 한계에 부딪혀 스스로 낙화를 선택해야 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재능들을 떠올립니다. 그녀가 남긴 한 줌의 시들은 묻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재능을 신분과 성별, 편견이라는 틀로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헌안설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비운의 여인이 아닙니다. 불꽃 속에서도 살아남아 바다를 건너고 시간을 이겨낸 꺾이지 않는 영혼의 상징입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시 9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비록 꽃은 떨어졌으나 그 향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